네, 교수님. 질문해. 교수님께서는 한반도와 만주를 아우르는 그리고 해양까지 포함하기 위한 역사학 연구를 위해서 이제 우리 민족의 공간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셨잖아요. 그것의 용어로서 이제 해륙사관을 제창하셨는데 그 해륙사관의 의의와 그 실상을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을 좀 잘 만들어냅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인문학자, 특히 저는 그 분야 전공은 아니지만 문학자나 시인들은 단어를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항상 늘 남이 만든 단어와 용어를 얻어쓰기만 합니까? 반성해 봐야죠. 제가 해륙사관이라는 용어를 만든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사실에 근거한 건데 우리 민족이 활동한 무대는 한반도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한반도예요. 고려 이후 천년간은 한반도인데 그 이전에 우리 역사 활동 무대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만주 일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해양도 있다는 것이죠. 한반도라는 용어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죠. 일본이 우리를 반섬이라고 격화시키기 위해서 조선반도란 말을 썼고요. 반도기 때문에 대륙에 붙은 주변 부족 존재이니까 역사를 타일적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늘 정체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큰 나라의 4대이기 때문에 4대성이 강하다고 이런 일련의 논리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식민사관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반도사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연히 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반도에 숙명이 있는 것이 반도적 숙명론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반도인의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우린 일본 그러면 섬나라 근성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반도 근성이란 말을 즐겨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성도 이렇게 문제점이 많다. 더군다나 일본인들이 주한 한반도, 조선반도라는 용어 속에는 바다를 뻗어나가는 전진 거점으로서의 토대로서의 항구로서의 반도가 아니라 해양활동이 전혀 없고 바다에서 포위된 반도로 인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우리 민족의 해양활동에 관해서 연구를 안 했고요. 우리나라 학자들도 근대 100년 동안 해양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반도사관을 경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대륙사관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은 대륙국가다. 그리고 제가 해양사관이란 말을 국내에서는 처음 썼는데요. 역사학대에서 제가 해양사관이라는 용어를 써서 발표했는데 물론 일본은 해양사관이라는 단어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다시 직후에 바꿨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반도 역사가 아니라 대륙의 역사만도 아니고 바다의 역사만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마치 화랑도가 포함 3교란 말과 똑같듯이 같이 본 거죠. 그리고 제가 보는 유기체적 관점이에요. 모든 것은 연결되고 이어져 있다. 그래서 제가 동아시아 해양사로다 보니까 해양과 한반도와 그리고 육지를 포괄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다 보니까 역사관을 만들었는데 제가 해륙사관이라고 용어를 썼어요. 저는 제가 바다를 지향하고 있지만 주된 것은 땅이라고 봅니다. 제가 땅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륙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제가 말을 만들어 보니까 육해란 말이 돼서 육해사관 그러고 싶었는데 육해사관 그러면은 발음상에 문제가 있어요. 육해란 말이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음이 쉽게 파이름으로 나가잖아요. 해륙. 그래서 해륙사관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는 해륙국가론을 내세운 겁니다. 우리 민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양과 육지를 유기적으로 발전시킨 국가여야 된다. 국가여야 한다. 그래서 해륙국가론을 내세웠고요. 그 모델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제가 확실히 말합니다. 백제보다 해양활동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통신라보다 더 뛰어난 건 저는 발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륙국가론을 내세웠고 더 발전시켜서는 해륙문명론을 내세운 겁니다. 동아시아 문명은 해양과 육지를 유기로 연결한 문명이로구나.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교통망도 육지교통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교통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륙교통망이라는 용어를 또 쓴 거죠. 우리 해륙으로 유기적인 교통망이 있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건데 이거는 결국은 우리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 역사 활동 무대를 넓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 일대와 그 다음에 해양을 우리 역사 활동의 무대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구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때로는 강국이 될 수가 있었구나. 이런 자연스러운 발상이 되는 거고요. 객관적 조건은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륙의 일부와 한반도와 해양을 장악하거나 활동했을 경우에 동아시아의 중립 국가가 되죠. 왜냐하면 중국은 늘 그렇듯이 분열되는 나라입니다. 분열되는 체제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역이 분열됐을 경우에 고구려 같은 경우가 해륙 국가라면은 뭐 다른 나라가 통일해도 마찬가지예요. 해륙 국가일 경우에는 분열된 중국을 상대로 해서 동시 등고리 외교가 가능해요. 이건 가장 강점이죠. 군사적으로도 얼마든지 해양을 통해 가지고 적의 배후의 상륙 작전을 통해서 급습할 수가 있어요. 물리망도 해륙 물리망이 발달되다 보니까 무역망이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죠. 그리고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문화의 인터체인지라든가 아니면은 허티스, 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륙으로서도 몇 개의 권과 연결되는 문화가 있고요. 바다를 통해서도 여러 개의 권역과 문화가 연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문화적 사상 영향력이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어떤 용어를 만들어서 그 틀, 요즘에 유행하는 듣기 싫은 용어지만 프레임을 쓰이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그런 것들을 깨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역사는 우리 정체성은 훨씬 확장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제하는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륙 국가론 해륙상을 통해서 우리는 동아시아 지중해 즉 해양과 육지가 만나는 지중해의 한 가운데 있는 센터가 아니라 코어에 있는 물리의 허브에 있는 교통의 인터체인지라든가 또는 문화의 심장 하트에 있는 이런 역사체, 정치체 이런 이론을 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볼 때 해륙사관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왜 반도사관을만 바라봅니까? 그러면 발해 역사는 우리 역사가 아닙니까? 역사학자 여러분. 고구려 역사는 우리 역사가 아닙니까? 지식인 여러분. 그리고 조선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죠? 고조선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만지에서 발견되는 일단 고인돌이라든가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청동골이라든가 위성용 톡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열심히 발굴해서 밝혀진 거지만은 흔히 말하는 유화 문명론, 즉 BC 35세기부터 유화를 기준한 서쪽 지역, 동쪽도 마찬가지겠죠. 이 지역에서 그렇게 고도로 발달된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는 어떻게 처리해야죠? 우리 역사학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도 있는 그대로 현장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토대로 해서 사실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죠. 저는 그래서 해륙사관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